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작년에 역대 최장기간 장마라는 기록을 세우는데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는 날씨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고,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을 정도로 지금 기후위기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요. 기후의 역습, 기후위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며 대응책은 없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사진단 라운드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요즘엔 기후변화라는 말보다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좀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지금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기후변화 그러면 그냥 좀 기후가 원래 좀 변하는 거니까 큰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후위기 그러면 이제 그냥 변화의 정도가 아니라 큰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에서 이제 이것을 기후 변화라고 부를 게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상 기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후연님.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기후 위기가 맞다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이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를 보면서 이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후 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암과 같다라고 좀 봐지고요. 미세먼지는 종기,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암을 발견했을 때는 그 발견한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 의술로 다 치료 가능한 암 정도, 우리 기후 위기가 그런 상황에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이 직면하게 됐을 때 그 결과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뜻해요. 이 변화라는 용어가 그냥 일반적인 사물의 형질을 바꾸는 것이랑은 사실 이 위기와 그 변화는 맥락상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현재는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용어로서는 위기에서 crisis, hazard, disaster 이런 용어를 이제 쓰고 있거든요. 당면한 문제, 인류 사회가 직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2015년도 인도에서는 그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2,000명이 사망을 했고요. 작년 우리가 기록적인 폭우로 저희 이제 충북 지역도 매우 힘들었지만 대서양에서는 기록적인 허리케인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장기간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서 또 대기 오염이 같이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일부 이제 못 사는 나라의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부족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지금의 현재 기후 위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인데 이제 1도 정도 오른 거거든요. 1도 정도 오른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게 말씀하셨던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보면 시베리아의 베르호얀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대륙 안쪽에 있는 곳인데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 68도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에요. 영하 68도면 뭐 우리나라가 영하 20도 떨어지면 크게 엄청 추운 건데 영하 68도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추위인데 예. 이곳이 어땠냐면 작년 6월 달에 6월 말쯤에 영상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사실은 겨울과 여름의 온도 차이가 한 100도 정도 이상 차이가 난 거죠.
어떻게 68도 하던 곳이 38도 올라갈까?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좀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구는 아직 좀 괜찮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살아가는 생물들, 사람들이 좀 살기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불편하고 또는 힘든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들의 생명들이 이제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환경재단하고 일본에서 이제 공동으로 2009년부터 발표하는 환경 위기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12시가 되면은 이제 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종말까지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0시 47분 정도 왔다고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9시가 넘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오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10시 47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심각성이 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뭐 물이라든가 뭐 공기라든가 이러한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끌어다 쓰는 건데 1986년부터 매해 그 주어진 그 생태 자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연말 이후부터는 이제 미래 세대의 것을 가져다 쓴다라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언제 끝나냐? 4월 중순이었어요. 그럼 4월 말부터는 미래 세대의 것을 갖다 쓴다는 거죠. 근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그 영향으로 조금 늦어진 8월 22일 정도로는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인간이 쓰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위험과 질적으로 달라서 통제와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가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고 성장 동력을 손쉽게 찾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후 위기가 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사실 자정작용을 통해서 그 성분 비율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어요. 일례로 대기오염 하나만 보더라도 발생 원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좀 보고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또 하나는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입니다.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산불이라든가 화산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대기오염은 자연스럽게 지구가 자정적인 정화 활동을 통해서 해소가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간 활동으로 만들어진 이 오염 물질들은 조금 정화하는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화석 에너지나 이런 소각으로 발생하는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성면, 미세먼지, 뭐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온실효과 문제로 직결이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인체에 환경 호르몬 문제를 작용을 하면서 이 호흡기 질환, 뭐 기저 질환, 그리고 뭐 뇌나 뭐 신경계 질환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구상의 그 인구 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들이 가장 큰 기후 위기의 원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구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 생태계가 이제 붕괴하게 될 거고 지금 이제 1도 정도 올라가는데 이 정도 상황인 거고 2도 올라가면 이제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녹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안가 도시들이 잠기게 되고. 근데 보면 전 세계 큰 도시들이 해안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긴다는 얘기죠. 3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아마존 밀림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기도 좀 문제가 생기겠죠. 네. 4도 정도 올라가면 이제 남극 빙하 붕괴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남극 빙하까지 붕괴되면 해수면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곳이 잠기게 될 거고 5도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붕괴된다고 하는 거고 이제 혼란에 이제 치닫게 되는 거고 6도 올라가면 이제 생물종이 멸종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뭐 전 세계 지구 생태계가 그냥 그대로 파괴되는 거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존 기반이 없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전세적으로 생존 기반 없어진 난민이라고 하죠. 근데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난민들을 우리가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일례로 고대에서부터 가장 풍요로웠던 농경지로 알려져 있던 시리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강수량이 줄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되면서 시리아 국민의 40%, 10명 중 4명이 나라를 떠나게 돼요. 예. 그러면서 빈곤층이 되죠.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관련한 기후 전문가들, 과학자들은 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난민 사태를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미래 예측에서도 2050년쯤에는 전 세계 인구의 한 20억 명이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아마도 이 온실가스일 텐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2020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2017년도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37개 중에 5위를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그럼 자체 배출이 얼마나 늘고 줄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한 7억 톤 정도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 근데 이제 예전이랑 비교해 보면 1990년도에 한 3억 톤 조금 안 되게 배출을 했어요. 그러면 30년이 조금 안 된 건데 그 사이에 배 이상 배출이 늘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줄이지 못하고 계속 늘고만 있는 게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배출된다면 뭐 전 지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우리 인류 사회의 인권이 사실 크게 피해를 받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 또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제가 지금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서 조금 생소하게는 들리시겠는데 이미 세계 수많은 인권단체 NGO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 그로 인해 변화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기상재난들로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의 생명이 침해받고 있어요.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고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창궐로 건강권 마침 침해받고 있습니다. 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리아의 난민 사태를 보듯이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서 그들의 경제권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분들이 이런 기후 위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인식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홍보와 교육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 기후 위기 그 교육 강사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이분 말씀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싶다, 무료로라도. 그러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학교에 이제 몇 군데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오히려 반기고 그런 교육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시간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시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홍보나 교육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래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게 뭐 남의 나라, 뭐 뉴욕, 뭐 미국, 뭐 영국 이런 나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북극곰을 도와줘야 돼. 이제 뭐 그런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뭐 2017년도 홍수나 아니면 2018년 저희 폭염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뭐 작년 상황도 있었고 뭐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뭐 남의 나라 문제나 아니면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또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이제는 많이 좀 인식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경제 성장, 경제 개발 그리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 이 이슈가 늘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경제와 환경 양립 가능할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다들 탄소 배출 줄이면서 경제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경제와 환경이 양립 가능하냐 이제 얘기할 때 한 측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 너무 강조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업들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이미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 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제품을 수출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못 줄이면 세금을 내야 되고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기업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여서 우리가 굳이 그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기업들이 그런 준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 경쟁력도 좋아지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이제 양립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석탄 발전 관련된 회사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ESG라고 해서 E가 이제 환경을 뜻하는데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환경에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들은 큰 손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기업들이 그런 위주로다가 경영을 좀 재편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우리 정부에서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을 같이 가겠다.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저는 실생활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 구축에 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경영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그린스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과거 이제 1897년 그 월가의 투자 전문가인 니콜라스 탈레브가 발견된 적이 없는 그 검은 백조 현상을 발견하고 블랙스완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결제은행인 IBS가 작년 1월 그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전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자연 생태계와 시민사회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어서 전 세계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발생하게 된다면 매우 큰 치명적인 충격적인 사건을 가져오는 것을 그린스완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이미 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 발병률 올라가면서요. 질병보험률이 올라가면서 그 지급 규모가 올라가면서 보험회사들의 손해율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발생한 그런 집중호우, 산사태로 인해서 자동차들 망가짐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같이 올라가고요. 또 지구온난화 피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을 하면서 농민분들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 보증, 융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상환 지연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에도 이미 금융위기로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미 이제 국제적인 경제기구에서는 뭐 이렇게 탄소 중립 운동 말씀하실 때 뛰어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기업 화학 이제 대기업도 이제 그러한 탄소 중립 선장을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이미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이제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농작물 재배지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사과가 개성에서도 열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도농 지역인 이 충북 지역 기후 위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남부 지역에서 동남아에서 재배되는 이제 망고가 재배됐다고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 기후가 이제 동남아와 이제 비슷하게 되면서 재배하는 것들도 동남아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과라든가 우리 주 생산품들은 이제 북부 지역에서 생산하게 되고 그 논농사 같은 경우도 남부 지역에서 이제 중부지방 북부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들 약자거든요,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겪는 것들은 이런 변화에 대응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 도농 복합도시인 충북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국적으로 그랬지만 충북 지역에도 최장 장마로 인해서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그 기후 위기가 원인이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작년에 우리 여름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집중호우가 발생한 데 의해서 온난화가 원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그 북극 기온이 평균보다 올라가게 되면서 그 반사판을 역할을 해줬던 빙하 이런 눈이 녹으면서 햇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를 하게 됩니다. 예. 이로 인해서 따뜻한 공기층이 쌓이고 그 공기가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이 발생되는데 원래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던 찬 기류가 남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나라나 인근 중국, 일본으로 밀려오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30년간 그 자료들 최근과 지난 30년간을 비교해 보면 여름은 19일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겨울은 18일이 이제 감소된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그 기후 위기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상 그 기온에 의한 이러한 현상들은 현실로 더 많이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겪는 고통도 클 것 같거든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없었던 그 병해충들, 그리고 해충들, 잡초들이 확산 원인이 되었고 그 피해 지역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국지적으로만 발생했던 뭐 벼줄무늬 잎마늘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거나요. 뭐 꽃매미, 갈색여치 이런 것들이 과수농가에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또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로 유입되게 된 이 외래종들이 이 따뜻한 진 기후에서 또 그 영역을 점점 확대시키면서 우리 지역의 이런 토종생물, 농작물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충북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 기후 위기 문제가 단지 그냥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충북이 직면한 문제라고 좀 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기후 변화를 가장 실감하는 분들이 아마 농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런 병해충 같은 것도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 재난이나 위기가 났을 때 레질리언스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쓰냐 뭐냐면 뭔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경제적인 회복력으로도 보고 신체적인 회복력으로도 보고 뭐 정신적인 회복력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 한 해 농사를 망쳤을 때 이걸 딛고 일어나 경제적인 회복력이 얼마만큼 있는가, 은행의 대출 융자를 얼마만큼 빨리 갚을 수 있는가를 봤을 때 매우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지자체에서 좀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당연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세먼지입니다. 오늘도 이 미세먼지가 좀 안 좋았는데 봄이 돼서 더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청주 같은 경우에도 이 미세먼지가 뭐 전국 최악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이런 미세먼지의 어떤 상관 관계가 좀 있을까요? 특히 미세먼지의 이 대부분의 성분들이 지구 온난화 물질에 속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 그 지상보다 대기 하층의 기온들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기가 안정화돼요. 한마디로 정체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대기 안정화도 중국에서부터 장거리로 이동한 이런 미세먼지들이 국내에서 같이 발생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가 같이 갇히게 되면서 가중시킵니다. 청주는 또 왜 더 높느냐? 분지 지형이에요. 이 안에서 더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지 지형 안에 산업시설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의한 그 아시아 대륙들의 중심의 이 건조한 기후 현상들로 이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이 더 올라갈 것이고 빈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편선풍 때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 농도나 황사 농도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네, 맑은 고장, 그래서 청주인데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참 큰 원인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대기환경연보라는 책이 있고요. 대기환경에 관한 뭐 연간 보고서, 뭐 정부에서 발간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세종시가 생기기 전에 이제 16개 광역 시도가 있을 때 충북을 비교했을 때 충북이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어요. 2008년부터 13년까지. 그 다음에는 한 2, 3등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는 거고요. 청주를 놓고 보면 청주도 어쨌건 농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청주는 초미세먼지가 좀 심각한 문제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경향이 근데 초미세먼지는 떨어지는 경향이 안 보여요. 미세먼지는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랑 다르게 이제 산업 시설이나 아니면 자동차에서 이제 오염물질이 나와서 이제 2차로 생성되는 게 초미세먼지가 많은데 지금처럼 산업단지 다 지을 거 다 짓고 자동차 다 운행할 거 운행하고서 사실은 초미세먼지는 좀 잡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우리 삶에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문제인데 이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냐 아니면 자체 발생이냐로 국제적 분쟁까지 일어날 정도였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정당 지지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미세먼지가 갖고 있는 그
이 위기 유형의 특성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누적성, 두 번째 전문성, 세 번째 비가시성을 보고 있습니다. 누적성은 뭐냐면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가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인체의 피해, 그리고 뭐 환경적인 피해, 이게 경제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체에 얼마나 누적이 됐는가, 축적이 됐는가 이런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많이 인식이 제고가 돼서 뭐 PM 2.5, PM 10 이 정도 농도에 대한 인식은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 미세먼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전문성 이런 거는 이걸 연구하는 기상학자들이나 과학자들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그리고 얼마나 무해한지 그리고 어떤 질병을 이제 발병하고 발생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우리 대중은 이게 얼마만큼 위험하고 인체 위해성이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가시성, 눈에 보이지 않고 향도 없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공기, 이렇게 환경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진짜 양심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하고요. 이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언론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련한 법제도라든가 정책을 바꾸고 거기서 이 플러스적으로 외교적인 노력도 같이 이 통합이 돼야 될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누적성 같은 경우는 이 코호트 조사 같은 걸 해야 돼요. 한마디로 20년, 30년 정도 인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위해성이 있느냐. 여기는 자원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일적적으로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장기간에 거쳐서 당장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도에서 이제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를 보면 외부 요인, 외국에서 넘어오는 게 한 43% 조사됐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충남 쪽에서 이제 넘어오는 부분들이 27%.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한 70%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도에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사실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데 얼마 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58개 석탄 화력 발전소 중에 17개를 최대 운행 중지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 미세먼지 발생량의 주 범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렇게 하면서 2020년도, 2019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거기서 22%가 줄었고요. 그리고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54%를 줄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가 편리함을 좀 배제하고 대가를 우리가 좀 치러야 된다. 그러면 개선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이제 중국 요인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한 6대4 정도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 배출이 한 6 정도 얘기하고 국외, 뭐 중국이 주요 원인일 텐데 중국이 한 4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 시기를 놓고 보면 중국 요인이 한 7, 80% 될 수 있는 거죠. 봄에 뭐 한창 날라올 때는. 근데 1년을 놓고 볼 때는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일상적인 배출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미세먼지는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대기가 정체되면 이제 그게 쌓여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또는 일상적으로 배출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넘어오면 또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배출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게 또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제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미세먼지 기준이라는 게 안전 기준이 아니에요. 예. 그 기준 이하면 안전하다 이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냥 관리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서 일상적인 배출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자체와 정부에서 좀 추진하는 게 좋고 그래야 사실은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중국 핑계 안 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숨 좀 편하게 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의 정책이나 대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온실가스 줄이기,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평균 연도에 30%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작년에 정부에서 제시했어요. 그래서 예. 얼마 전에 이제 3월 달에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30%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했고 금년에는 32% 정도 줄이는 거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작년에 그 탄소 중립과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나서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지금 대응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금년 중반 되면 이제 선포식도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들이 나올 건데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를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미세먼지와 이제 기후 위기, 온실가스 얘기하면 큰 문제는 기후 위기 문제가 훨씬 큰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뭐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두 개가 좀 같은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주택의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둘 다가 문제인 것이라서 사실은 좀 비슷한 문제 또는 같은 문제 아닌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북도의 미세먼지는 사실은 산업단지나 자동차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노천 소각도 나오지만. 근데 현재 충북도의 정책은 산업단지를 계속 늘리겠다고 하고 뭐 이시종 지사님도 매년 100만 평씩 2022년까지 300만 평 늘리겠다고 이제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여기저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고 자동차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럼 행정에서 하는 정책은 아직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은 보여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 미세먼지에 대해서 충북도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는 좀 잘 안 보여집니다. 네. 저도 이제 의원으로서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30% 목표 달성을 하는 데에서는 공공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한 평균에 12,000톤 정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서도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들이 향후 계속 보급 계획을 늘리고 있어서 그 분야에서도 한 12,000 정도 좀 온실가스 배출이 좀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성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선 효과가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어쨌든 충청북도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해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일까요? 좀 거의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아시아 대륙이죠. 아시아 지역이 사실 기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에요. 이 아시아 인구 중에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체 인구 중에 한 40%, 10명 중 4명이 그 해안가 70m 이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수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태풍, 홍수, 폭풍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고요. 더 심각한 거는 물 부족이랑 관련이 됩니다. 이 히말라야 빙하들이 녹으면서 몇십 년 이내로 물로 인한 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은 하는데 이미 저개발 국가인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는 물을 무기로 사용을 하고 물을 가지고 이제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매우 심각한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간으로 얘기하면 한 30년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이제 이제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왜 30년이냐 하면 2100년까지 한 80년 남았는데 2100년까지 1.5도씨까지만 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미 1도가 올라가 있고 0.5도 남은 건데 2100년까지 1.5도씨까지만 오르게 하려면 2050년에는 넷째로 탄소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2050년 탄소가 제로가 되려면 2030년에는 10년 남았는데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50년에 탄소가 제로가 돼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3도, 4도, 5도, 6도 올라가는 파국을 지금 막을 수 있다라고 전 세계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아있는 시간 얼마냐? 그러면 29년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에너지 절약에 이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또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하고,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맨날 듣던 말이에요. 뭐 환경 지키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맨날 이제 듣던 말인데 그거보다 이제 사실은 좀 급박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시민들의 실천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는 시민들도 지자체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 더 이상 짓지 마라, 도로 더 이상 건설하지 마라, 이런 민원도 넣고 전화도 하고요. 필요하면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동네에 산업단지 짓고 도로 깔아주겠다는 사람들 뽑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을 뽑으면 사실은 그런 정책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뽑아놓고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선거에서의 행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위험하다고 대중들이 느끼지? 그러면 이 위험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의 연구가 주류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면 이 그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까지 너는 낼 수 있니? 대중들한테 묻는 겁니다. 대중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 정도 네가 지불 의사가 있니? 돈을 내고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네가 뭐 친환경 자동차를 그다음 자동차를 돈을 내고 바꾼다든지 혹은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니? 근데 그 동의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미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지불에 대한 그 경제적인 인식도 변화하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복합적으로 조금 방안이 마련이 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안을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에서 줄이는 게 가장 맞는 걸 텐데 배출을 어디서 하냐면 산업부문에서 한 37%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송부문에서 한 10몇 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 거기서 한 36% 정도 합니다. 나머지 이제 건물 뭐 이렇게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면 산업체에서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다니는 자동차들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에서 난방을 이제 재생에너지로 하면 되는 거겠죠. 자립률이 100%인. 그리고 더 이상 발전을 화석연료로 하지 않는 상황이면 사실은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상황일 거고 2050년까지 이제 그런 계획들을 정부가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거고 지자체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실천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개인들의 실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30년, 29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좀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들을 좀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자님이 설명하셨던 게 이제 그린 뉴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정망 강화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린 뉴딜인데요. 2025년까지 이제 국비를 75억 정도 투자를 해서 도시 생활 관련된 녹색 전환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 그리고 전환 그리고 녹색 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 부응하게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25년까지 약 4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전기차, 수소차 보급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에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국들도 결국에는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린 시티 이런 부분들이 세계 주요국들도 그린 뉴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생 에너지 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에너지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데 이 에너지 전환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까요? 네, 하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을 했고 1990년도 대비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한 80% 줄이는 장기 목표 감축 계획을 법제화시켜놨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고요. 탄소 예산 그리고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 등을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법 추진을 위해서 그 관련한 계획, 에너지법도 만들었고요. 2011년도에는 최소 탄소 가격제와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또 금융법도 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행정, 경제, 환경 관련된 정책, 법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고쳐나가고 변화하는 수순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에너지 전환 사실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제가 이제 뭐 산업에서 뭐 37% 나오고 이제 뭐 발전에서 36%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화석연료를 거기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화석연료 사용해서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한 90%, 한 87%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못하면 사실은 온실가스를 못 줄이는 거죠. 에너지 전환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서 이제 과정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LNG로 바꿀 거냐? 근데 사실은 LNG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LNG로 바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석탄을 LNG로 바꾼다는 얘기는 온실가스는 별로 안 줄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북도도 뭐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으려고 LNG 발전소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간 152만 톤의 온실가스, 청주시 배출량이 한 20% 되는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인데 그런 LNG 발전소를 짓게 하면서
탄소 중립 가능할까? 저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태양광 문제도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곳들은 도시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태양광이 농촌에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심 건물 옥상에 태양광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아주 중요하고요. 중간에 그 과정상에 방법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해서 이전부터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또 그리고 오창에는 2차 전지 산업, 재생에너지 사업 그리고 또 충주에는 수소차 사업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그린 뉴딜에 가까운 산업들로 전환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 태양광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곳에 좀 설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기존의 실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차원의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정파성을 떠나서 국가 의제 1순위가 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탄소 중립 또는 기후 위기 선언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은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선언까지인 것 같고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 얘기처럼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립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계획만 수립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이제 계속 이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도 필요하겠죠. 그럼 조직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까지 현재 충북도가 고민이 돼 있나 하는 좀 이런 고민들이 좀 되고 있고요. 행정에서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행정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이렇게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자체도 정책이 다 그런 쪽으로 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기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충전을 할 때 주차료를 낸다. 아직 이런 어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해지는 규칙들은 아직 좀 수정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세부적인 정책들까지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실천 방법들도 좀 필요할 텐데 이외에 또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대중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 공개, 그래서 효율적인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훈련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의무화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 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법률 제도를 지속히 빨리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제 화석연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생활 방식이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런 변화들을 시민들이 이제 좀 기꺼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랑 지자체도 좀 더 적극적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돌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럼 더우면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을 거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쪽박촌 이런 데 보면 사실 그런 상황도 많을 것 같고요. 뭐 충북 도내에도 사실은 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겨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연탄 떼는 곳들도 아직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가 우선 1차적으로는 취약계층, 저소득층한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구조를 바꾸고 생활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지자체에서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좀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뒷수습하는 건 이미 늦지 않습니까? 네. 이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이런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을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기관들은 좀 공유를 하고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인류 생존과 직결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세기 말을 주요 운송수단으로 쓰던 시기에는요. 이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과 자동차의 발전이 초기 청정 운송수단이었어요. 예. 각광을 받았죠. 그랬던 이 청정 운송수단이었던 자동차가 현대사회에서는 이 기후변화,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이 미래 사회, 미래 세대를 위한 대안으로 이 과학적인 방식이 과연 미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우리가 장기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급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 대체 자원을 위한 인위적인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인위적인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미래의 그 인류 사회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그 작년 홍수가 사실 심각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그때 홍수가 어쩌면 가장 평범한 장마 홍수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뭐 남의 나라 문제, 북권 문제, 뭐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문제로 좀 닥쳐 있고요. 지자체도 정책을 바꾸고 시민도 여러 가지 실천하면서 기후변화 문제 같이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들이 소홀하기가 쉬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요구되는 그 정책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후 위기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무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해결 방안이 없는 기후 위기.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지구를 살리는 행동적 실천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시사진화 라운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